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음악 나오시면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뭐 하는 건지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한나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여기 계신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인데 어떻게 구속 예상하셨어요?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앞서 관련자들이 여러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건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4월 12일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내구 전 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 기소된 상황이죠. 이 상황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정당 내 돈봉투 사건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사실상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라는 판단하에 송 전 대표가 이 조직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사하고 그중 일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구속된 이상 공여자 측에 대한 수사는 완료되었다고 봐야 하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조 변호사님도? 예, 사실 뭐 이 수사가 진행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 돈을 이제 전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이 당내 경선에서 전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당연히 개입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휴대폰을 사용했다, 차명 휴대폰을 사용했다라는 정황도 사실은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이제 프랑스에 가서도 그 관련자를 만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구속의 가능성은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고 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상태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사모님 되시는 분은 전두환 때도 안 그랬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십니까, 박성규 변호사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외 비변호인이라면 주로 가족과 지인일 텐데 이들과의 접견 자체를 막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호인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지만 현재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인과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그 접견이 허용되고, 변호인이 아닌 비변호인 간의 접견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기소된 피고인 단계라면 법원이 제한하고,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라면 검사나 경찰이 제한할 수 있는데, 사실 검사나 경찰이 제한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 과정에서의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이 가능한데, 아마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에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사가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 다투려고 한다면은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준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서 윤관석 의원이나 강내구 전 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도 구속된 상태에서 비변호인 간의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검찰이 일관되게 비변호인 간의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 이거 뭐 좀 인권 문제 소지가 없나요? 필요하니까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아무래도 피의자라도 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보면 이제 비변호인과의 접견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 구속 사유와
비슷하게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재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만 이제 이 규정을 준용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없이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재량에 따라서 비변호인, 그러니까 가족 등이 포함되죠. 비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이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온전히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이제 적합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접견의 제한의 주된 목적은 이제 관련자들과 어떤 진술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뭐 나름대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관련자들이랑 이제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건데 사실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그 제한을 좀 허용해줘야 되는 부분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괄되게 가족에 대한 접견도 제한한 부분을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뭐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물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서 이제 했겠지만 만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거는 더 좀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중처벌되지 않는가? 예. 증거인멸은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증거라면 스스로 인멸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타인을 시켜서 인멸할 때는 증거인멸 교사로 타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자기가 주범이거나 자기가 공범으로 개입된 사건은 자신의 사건이고 근데 가족은 상관이 없잖아요. 부인은 그 상관없지 않아요? 부인은 해당 안 되지 않아요? 거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자체로는 처벌 가능성이 갈릴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다면 명시적으로 양형 가중 사유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법원이 유죄 판단에 따라서 형을 선고할 때는 일부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되죠. 온전히 자백하고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는 피고인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증거인멸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달리 처분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송 전 대표는 지난번에 말이에요. 그 검찰 조사 거기 갔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도 구속 중에 첫 번째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드물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에 불응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형을 할 때도 최고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반성의 뭐 기미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고 또 법원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조사에 불응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불응했을 때는 변호인을 아직 접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인도 나름의 어떤 전략을 짜야 돼서 불응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 사안이 중대하고 본인은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과 어느 정도의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지금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진술을 하고 조사에 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을 거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은 있기 때문에 묵비권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를 할 수 있어도 본인의 이제 권리를 행사한 거고 조사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체포를 한다. 체포영장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 당내 이 문제를 특수부가 수사하는 거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부가 수사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자체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현재 소환에 불응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틀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관행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관행이 물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대대적으로 정당과 관련된 인사들을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일방에만 불리한 형태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는 정치적인 탄압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사에 협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고 감경되고는 더 이상 안중에 없다. 오히려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탄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부당 수사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스탠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각 불법이 있을 텐데 검찰이 특별히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가혹한 수사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 사실 뇌물이나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정치 자금의 수수에 관련된 거는 뭐 기재로 이체하지 않을 당연하죠. 대부분 현금으로 이제 주고받는 건데 이 죄가 성립이 되려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여자와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고, 근데 만약 끝까지 양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걸 밝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결국에는 입증 책임은 이제 검찰 쪽에 있고 수사기관한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 입증이 제대로 안 돼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이제 사건 진행이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진짜 지금도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은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하면은 진짜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연관관계를 끊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윤관석 의원이나 강래구 전 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이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본인도 이미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향후 재판 단계에서 드라마틱한 상황 변동이 없는 이상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이익 귀속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다만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뇌물과 관련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체는 결국 외곽 후원 조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먹사인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상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라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는 어느 정도 쉽게 규명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일부 뇌물죄는 대가 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다 보니 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다툼이 치열할 것이고 검찰이 이 부분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내야 증명 수준에 이르러야 뇌물죄도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우리 가정이에요. 이거는 가정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모두 법원이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좀 세지나요? 이게 액수에 따라 다르죠. 정치 이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부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윤희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돈봉투로 이제 수수했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지금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수수했던 그 오가 관련된 금액이 낮을수록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실 이제 송영길 의원의 형량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미 이제 구형이 내려진 이제 윤희원 같은 경우에 5형이 구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래구 씨한테는 지금 3년이 구형이 됐단 말이에요. 3년이면은 그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유예도 가능은 하죠.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한다면 뭐 집유도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의원은 아마도 지금의 태도가 이제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뭐 인정하고 있고 이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최고형이 구형이 될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게 재판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 거부하고 이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재판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 이유가 송영길 전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이미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보여지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일단 피해자를 구속한 뒤에 조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일단 구속된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해 보는데 보통 구속되면 피의자가 그 전과 태도를 달리해서 진술하지 않던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태도로 보이는데 검찰이 그 상황도 예상하고 이제는 수수자 즉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수자 수사로 옮겨가는 상황이라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수순대로 기소해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20명 정도가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이거는 총선 전에 끝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몇 개월 이제 남지도 않았고 예. 그 100일 남았을 거예요, 그 아마. 20명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또한 뭐 여러 가지 절차 신문 뭐 조사를 뭐 한 번만 걸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밝히려면 아마 몇 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예. 그게 그 참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조금 그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민주당이 자꾸 아예 당 나간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러고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안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민주당 내 전당대회에서 이게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우리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민 일반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직전 당 대표였잖아요. 그 당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이 불거져서 그 전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탈당했다고 해서 절연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되는 과정까지 연결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당 내부의 일신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